당시 구약학 분야는 벨하우젠의 자료 비평이 획기적인 연구 방법론으로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에 따르면 모세오경은 모세의 단일 저작이 아니었고 JEDP, 즉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신명기 문서, 제사장 문서로서 구성된 복수 저작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헤르만 군켈은 양식 비평을 시도하는데요. 문학적인 양식으로부터 그 글의 기록 목적에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분된 복합체로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세상과 인류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사서와 구분되고 또 그 역사성과 사실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죠.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세상의 기원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선포되는 책이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신화나 전설로서 이해됩니다. 즉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종교, 문화적으로 생겨난 허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고대 근동의 기후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지명의 기원이나 민족적 그 특성을 일부 담고 있는 그러한 자료로서 그냥 이해할 뿐이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를 설화라고 하는 장르로 이해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구약학의 역사 비평에 있어 양식 비평을 도입한 신학자 헤르만 군켈이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 구약학 분야는 벨하우젠의 자료 비평이 획기적인 연구 방법론으로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는 그동안 관행처럼 알려져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기록한 기자가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비평학적 방법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에 따르면 모세오경은 모세의 단일 저작이 아니었고 JEDP, 즉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신명기 문서, 제사장 문서로서 구성된 복수 저작물이었죠. 이것은 당시 구약학 분야에 있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정경의 형태로 완성된 그 구약 성경이 전승이 되었잖아요. 이미 완결된 상태의 그 구약 성경의 권위는 그 기록이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그 근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 5권의 책 모세의 오경이었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십계명을 받은 선지자 모세의 기록으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한층 더 강해졌죠. 그런데 이 모세의 단일 저작설에 벨하우젠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그 안에 신학적 사상이나 강조점이 다르고 또 나중에는 문체나 어휘 등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니 이를 다양한 출처의 자료의 조합으로서 이해한 셈이었죠. 물론 벨하우젠도 나중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세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앙 공동체인지 누가 어떤 공동체가 편집을 했는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수습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르만 군켈은 양식 비평을 시도하는데요. 벨하우젠의 자료 비평이 JEDP 등의 문서 등을 통해서 이 저자를, 이 기자를 역추적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군켈은 저자와 상관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론을 선택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장르를 구별해서 접근하는 것인데요. 문학적인 양식으로부터 그 글의 기록 목적에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분된 복합체로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정설로서 성경 연구의 기본으로서 다루어지지만 당시에는 양식 비평도 그다지 쉽지 않았습니다. 단일한 계시 저작물로 권위가 있었던 성경 안에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정확하게 이 장르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르가 다르다는 말은 결국은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죠.
하지만 양식 비평은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로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의 사건을 접하고 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문학적인 표현이 다르고 장르가 다르다는 말은 다양한 문학적 표현이나 장르가 필요했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구약 성경이 형성될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사학과의 그 비교 종교학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군켈은 창세기를 설화로 이해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담고 있고 인간의 창조를 기록한 초시간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켈이 보기에는 단순히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역사가 아니었죠. 그렇다고 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등장하는 어떤 거대한 서사시,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전설이라고 하기에는 주인공이 불분명하거나 스케일이 작았죠. 심지어 동화로 보기에도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부적합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에 군켈은 창세기를 설화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설화를 역사와 구분해서 접근한다면 설화는 역사와 달리 구전으로 전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물로 존재하도록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록된 저작물은 글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설화는 애초부터 구전전승이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고려, 그 전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어체와 문어체의 그 차이를 아마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역사가 공적인 그 거대한 사건을 다룬다면 설화는 소소한 개인사가 주된 흐름으로서 등장합니다. 사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사적인 내용은 역사에서는 불필요하게 여겨져서 흔히 생략되잖아요.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이야기들, 군더더기들은 생략하고 그 핵심 중심 메시지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요. 내용이 전해지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역사는 목격자로부터 또 기록되고 또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타나는데 설화 같은 경우는 일부는 구전전승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일부는 상상으로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차이가 생겨나는 셈이죠. 여기에서 설화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객관적 사실성에 입각해 있기보다는 과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설명이나 기록보다도 과장, 아니 심지어 믿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스케일에 그 정도의 과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문이 아닌 운문 형식도 설화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떤 객관적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산문을 통해서 서술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니까요. 운문은 내가 경험한 그 느낌이나 분위기 등을 담고 표현하기에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화는 신문과 같이 정보의 건조한 나열이 아닌 한 인물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헤르만 군켈의 양식 비평이 잘 나타나 있는 창세기 주석의 서문은 한국의 창세기 설화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군켈이 설화로 규정한 그 창세기의 여러 에피소드들의 그 기원이나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군켈도 설화가 사실성과 역사성이 완전히 결여된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 인간의 창작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실성은 있다고 보았죠. 이것은 군켈이 정리하는 설화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시면 아마도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